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몇 개월 전 아주 어마어마한 배신을 당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살던 40대 주부입니다. 참, 나이를 이만큼 먹어도 어쩜 그리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든 건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쯤 됐으면 사람 보는 눈도 높아지고 어떤 상황도 씩씩하게 헤쳐나갈 줄 알아야 하는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세상은 참 별의별 인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이 최고라고 해도 저는 가족을 팔아가면서까지 돈에 욕심을 내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가능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 이야기 얼마나 열이 받는지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연립주택에서 살았어요. 집은 오래됐고 군데군데 삐걱대는 소리가 나긴 했지만 저에겐 세상 그 어떤 저택보다도 따뜻하고 포근한 공간이었죠. 그 동네는 참 한적했고 사람들 사이에 정이 깊었어요. 길을 걷다가도 서로 인사하고 김장철이면 된장찌개 한 그릇씩 나눠 먹는 그런 곳이었죠. 지금도 그때의 냄새와 소리가 기억날 만큼 저에겐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동네에서 과일 장사를 하셨어요. 평범한 가게였지만 그 안엔 아버지의 땀이 한가득 배어 있었죠. 과일은 말이야, 경매로 떼다가 파는 게 아니라 직접 발로 뛰어서 가져오는 게 제일 낫지. 그래야 훨씬 과육이 좋은 걸 찾을 수 있다고. 아버지께서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도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시골 과수원을 돌며 제철 과일을 실어오셨고요. 유통과정에서 손상되는 물건이 꼭 생긴다면서 아예 농가와 직거래를 하셨죠. 그런 아버지의 수고 덕분에 우리 집 가게에서 파는 과일은 한 번 사면 꼭 다시 찾게 된다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우리 집 과일은 진짜 당도가 남다르다고 웃던 단골 손님들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사실 저희 집은 부유한 건 아니었어요. 원 없이 뭔가를 누리고 사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배를 굶은 적은 없었고 겨울이면 따뜻한 아랫목에서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었죠. 이번 달은 그래도 조금 넉넉한 것 같은데 다행이지. 우린 가진 게 많진 않아도 정직하게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꾸준히 노력하면 그만큼 돈이 들어오지 않겠어? 중학교 때까지 살았던 연립주택의 기억은 지금도 제 삶의 뿌리가 되고 있어요. 방 하나를 쓰면서 친구들과 나눴던 비밀, 일기장 속에 꾹꾹 눌러 쓴 꿈들, 창밖으로 불어오던 바람, 창문 틈으로 들어오던 햇살, 모든 게 다 제겐 특별했죠. 제 방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제 마음속 작은 우주였어요. 남들에겐 다 쓰러져가는 집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뭐랄까? 모험가의 오두막 같은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아버진 여름이면 구슬땀을 흘리며 과일 상자를 옮기셨고 겨울엔 과일이 귀하니까 다른 가게에 나가 일을 하셨어요. 편의점, 창고 정리, 때로는 건설 현장까지. 그 어느 곳에서도 아버진 불평 한마디 없이 일하셨죠. 돌아오시면 늘 거칠어진 손을 들며 봐라, 이게 다 내가 성실하게 살았다는 증거다라고 웃으셨는데요. 굳은 살이 박힌 손이 어찌나 자랑스러우셨던지 저는 그 손을 꼭 잡아드렸죠. 말로 굳이 우리 아버지가 제일 멋있다고 표현하지 않아도 그 맞잡은 손 하나면 충분히 느껴졌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꼭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싶다고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도 저희 아버지를 워낙 좋아하셔서 엄마께 언니는 복도 많다, 이런 남편 어디서 데려왔어 라며 부러워하셨죠. 제가 봐도 우리 아버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신랑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화려하진 않아도 정 많고 따뜻하게 살았어요. 비좁고 낡은 집에서도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힘든 하루 끝에도 식탁 위엔 고소한 된장국과
아버지가 골라오신 과일 한 접시가 놓였죠. 저는 그 시간들을, 그 모습들을 사랑해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올라요. 연립주택 담벼락을 타고 오르던 담쟁이, 골목길에 퍼지던 깍두기 냄새, 아버지가 과일 싣고 오실 때 들리던 트럭 엔진 소리까지요. 시간이 지나면 어릴 적 기억들은 흐릿해지기 마련이지만 저에겐 오히려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 시절의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든 가장 중요한 뿌리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성실함, 어머니의 인내, 그리고 작은 공간 속의 따뜻한 추억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족에게도 예상치 못한 큰일이 닥쳐왔어요. 아버지께서 보증을 잘못 써셨거든요. 그 일로 갑자기 집에 1억 8천만 원이라는 빚이 생기게 됐죠.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숨이 턱 막힐 정도예요. 당시에 우리 집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빠듯했는지를 생각해보면 1억 8천만 원이란 돈은 정말 상상조차 어려운 금액이었거든요. 아이고, 내가 괜한 짓을 했지. 그놈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지. 민철 씨 진짜 연락 안 돼요? 이대로 잠수를 타버렸단 거예요? 당한 게 나뿐만은 아니었나 봐. 그래도 어쩌겠어. 내 실수로 인해 생긴 빚인데 땅 꺼지듯이 주저앉을 순 없는 법이지.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야지. 아버진 정말 히어로물에 나오는 영웅처럼 다짐을 하셨어요. 비장함을 넘어선 강인함이 느껴지기도 했죠. 다행히도 평소 아버지를 좋게 보던 동네 분들께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빌려주셨어요. 아버지의 성실함과 사람 됨됨이를 믿으셨던 거죠. 그 사람은 돈 떼먹을 사람이 아니야. 꼭 갚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던 분들을 떠올리면 아직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을 정도예요. 하지만 아버진 오랜 세월 털을 잡고 정든 과일 가게를 정리하셨어요. 가게를 내놓을 때도 단순히 문을 닫으시는 게 아니라 권리금까지 챙겨가며 정리를 하실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그 덕분에 큰 빚이 대부분을 갚을 수 있었어요. 물론 가게를 정리한다는 건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슬픔이었지만 당장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리는 걸 막기 위해선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죠. 이 손으로 이 가게를 일군 건데 허망하네. 가게 셔터를 내리던 날 아버지가 그렇게 중얼거리셨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가게를 접은 후 아버진 지인의 소개로 공장에 취직하셨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아버진 단 한 번도 남 탓을 하시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으셨어요. 사는 게 원래 이래. 구비도 있고 고개도 있고. 나는 그냥 내 몫을 다하는 거야. 늘 그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시던 아버지였어요. 공장에서의 일은 그야말로 고된 육체노동이었죠. 하루하루가 몸으로 버텨야 하는 싸움이었고 특히 겨울이면 손등이 다 터서 피가 맺힐 정도였어요. 허리가 아파 죽겠다고 나이가 드니까 몸이 말썽이라고 그렇게 푸념을 하시면서도 아침이면 묵묵히 작업복을 입고 일터로 향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습이 저에겐 진짜 어른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아버지 곁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공부에 마음을 붙이게 됐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이유보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단 마음이 컸어요.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장사하다가 지금은 막노동을 하는 거다. 가방끈이 길었으면 나도 정장 입고 사무실에서 일했겠지. 아는 게 힘이야. 네가 많이 알아야 그만큼 남한테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어. 사람은 결국 배워야 돼.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거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책을 꼭 안고 잠들었어요.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꼭 담고 싶었거든요. 고단한 하루 끝에도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늘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던 우리 아버지.
그런 분의 딸로 자란 게 저는 너무도 자랑스럽고 감사했어요. 그 시절을 돌아보면 고난과 아픔도 있었지만 결국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다는 걸 느껴요. 우리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 구슬땀의 의미, 거친 손마디의 이야기들이 지금의 저를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교에서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만큼 대단히 공부를 잘했던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 반에서 중간 이상 정도는 했지만 전교권에서 1등을 다투는 친구들처럼 눈에 띄는 성적은 아니었죠. 그래도 나름 꾸준히 중간 이상의 성적은 지켜왔어요. 너라도 공부는 놓지 말아라. 그래야 네 인생이 조금은 덜 힘들어진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늘 제 귀에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 과연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내가 과연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그만한 실력이 되긴 할까 하고 의문을 가졌죠. 거기다가 대학에 간다고 해도 등록금을 우리 부모님이 100% 지원해 줄 수 있을까? 그것도 걱정이 됐어요. 그 시절 대학 등록금은 지금보다 훨씬 부담스럽게 느껴졌거든요. 다행히 아버지께서 공장에서 묵묵히 일을 하시면서 차근차근 자리를 잡으셨어요. 처음엔 힘든 막일부터 시작하셨지만 워낙 성실하게 일을 하셔서 어느 순간 관리자의 자리까지 오르셨죠. 아버지가 관리자가 되던 날 집안에 처음으로 여유라는 게 스며들었어요.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구나. 진짜 다행이야, 여보. 지금까진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생활이 많이 나아졌으니까. 관리자가 되면 일반 직원보다 월급이 훨씬 많았고 거기에다 공장에서 나오는 인센티브까지 챙길 수 있었으니까요. 그 덕분에 저희 집 살림이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진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셨어요. 하루 12시간 넘게 공장에 계시는 날도 많았죠. 돌아오면 손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구두보다 작업화에 더 익숙해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진 늘 저와 엄마를 먼저 생각했어요. 엄마는 지금도 아버지 얘기를 하실 때마다 네 아버지는 무쇠 같은 사람이었다 라며 자랑스러워하세요. 그 덕분에 저는 결국 아무런 걱정 없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등록금이 비쌀 텐데 우리 집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집안 형편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가 장바구니에 조금 더 다양한 반찬거리를 담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조금은 덜 힘들어하시는 걸 보면서요. 아버지는 나이를 먹을수록 과일 가게 얘기를 자주 꺼내셨어요. 아마도 아버지 체질엔 공장보다는 과일 가게가 더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과일을 손질할 때 그 꼼꼼함이나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권하던 모습이 떠올라요. 엄마도 보증 문제로 한순간에 집안이 무너져 버렸던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속상해하세요. 엄마는 그 일을 두고두고 아쉬워하셨지만 그러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다시 일어섰으니 감사해야지. 우리는 다시 시작했잖아 라며 마음을 다잡으셨어요. 저는 그때 비로소 돈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어릴 땐 그저 돈이 있으면 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가족이 돈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부터는 생각이 달라졌죠. 돈이라는 게 단순히 편리하게 쓰는 수단이 아니라 인생을 지탱해주는 힘이기도 하다는 걸 배웠어요. 저는 그때부터 내가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삶은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도 언젠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나름의 다짐이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취직이 되었을 때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어디 하나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사실 제가 내세울 만한 건 거의 없었거든요. 대학이라고 해도 서울 중심은 아니었고
그나마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이었죠. 자격증도 변변한 게 없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중소기업, 그것도 직원 수 몇 명 안 되는 아주 작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각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높게 쓴 이력서가 면접까지 이어졌고 그 면접에서 제가 붙어버린 거예요. 합격 통보를 받고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복지가 잘 되어 있고 사람들도 꽤 오래 다닌다는 그 회사에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였죠. 저 같은 사람을 뽑아준 게 신기하기도 했고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그렇게 7년이란 시간을 그 회사에서 보내게 됐죠. 34살이 되었을 무렵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는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마음보다는 이런 사람이라면 같이 살아도 괜찮겠다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남편은 무뚝뚝한 성격이긴 했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결국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됐고 남들이랑 비슷한 평범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 후엔 아들 둘을 낳았고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에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마음 한켠이 아쉽긴 했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아들 둘을 키운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어요. 잠깐 눈을 떼면 소파가 찢겨져 있고 벽지에 크레파스로 예술작품이 그려져 있기도 했죠. 하루가 어찌나 정신이 없던지 밥 먹고 나면 바로 저녁 준비하고 그 사이에 빨래 돌리고 아이들 싸움 말려야 했어요. 그래도 전 나름대로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하루하루 옆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지쳐 보였어요.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게 눈에 보였죠. 나 더는 이 회사에서 못 버티겠어. 무슨 술을 이렇게 마셨어? 왜 그래? 요즘 회사에서 뭐 힘든 일이라도 있는 거야? 매번 나만 제자리에 있는 느낌이야. 나 사업을 해보고 싶어. 내 어플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직접 써보게 하고 싶어. 저는 사실 그때까지 사업이라는 게 장사랑 비슷한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물건을 사고 팔고 가게 하나 차리는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남편은 어플을 개발하고 싶다고 했고 본인에게 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남편은 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 전액을 어플 개발에 투자했어요. 처음엔 정말 기대도 크고 의욕도 넘쳤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코드를 짜고 디자이너와 통화하고 서버 관련 업체와 메일을 주고받았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어요. 어플이 완성됐지만 기대만큼의 반응이 없었어요. 사실 이미 시장엔 비슷한 어플들이 넘쳐났고 남편의 어플은 특별히 차별화된 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남편의 첫 번째 도전은 아쉽게도 실패로 끝나게 됐어요. 퇴직금은 거의 바닥이었고 다시 회사를 다니자니 마음이 무겁다며 한숨만 쉬었죠.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고 솔직히 불안하기도 했어요. 남편이 한번 크게 실패를 겪었으니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기술을 살려 재취업을 하겠지. 그렇게 저는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남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굴었죠. 나 이제 다시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삶은 못 살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이 사람 진짜 철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아직 애들이 많이 어렸고 우리 부부 나이도 이제 겨우 40이었어요. 지금부터 저렇게 손을 놓고 지내면
앞으로 애들 대학은 어떻게 보낼지, 노후는 어떻게 준비할지 걱정이 밀물처럼 밀려왔어요. 우리 아버진 공장에 들어가 수십 년 동안 관리직으로 묵묵히 일하시면서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오고 계신데 남편은 그 기본조차 감당할 생각이 없다는 게 참 씁쓸했어요. 그나마 아버지께서 제 사정을 아시곤 아이들 용돈이라도 쓰라며 꼬박꼬박 보내주셨기에 숨통이 조금 트이는 거였죠. 애들 뭐 사줘라, 용돈 조금 보낸다. 아버진 늘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한 통의 문자 속엔 저를 향한 걱정과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반면 남편은 벌어오는 건 하나 없으면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결제해대고 배달을 시키고 신기한 장비들을 집으로 들여보내기 바빴어요. 이건 꼭 필요한 거야. 언젠가 쓸 일이 생긴다니까? 저는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죠. 하루하루가 한숨으로 시작해서 한숨으로 끝나는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결국 저는 다시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아주 작은 사무실에 보조로 출근하기 시작했죠. 월급이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쌀을 사야 하니까요. 오늘은 몇 시에 들어오냐고 묻는 아이들의 말에 가슴이 아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딸로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제가 버텨야 했거든요. 그렇게 2년쯤 지났을 무렵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아버지가 폐암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말이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버진 담배도 안 피우시는 분이었거든요. 아주 오래전 과일 가게를 시작하셨을 무렵엔 담배를 태우셨다곤 하지만 담배를 피니까 과일 향이 제대로 안 느껴지더라.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끊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진짜로 끊으셨던 분이셨어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담배를 입에 대지 않으셨던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런 아버지가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병원에서 수술은 어렵고 치료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던 아버진 오히려 저보다 더 차분했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폐암이라니. 아니, 수술은 된대요? 치료할 수 있대요? 됐어. 그냥 이대로 살다 가는 거지 뭐. 나이도 있는데 뭘 더 하겠냐. 아버지, 치료해요. 아직 애들이 할아버지 손도 많이 잡아봐야 하고 같이 사진 찍고 놀러도 가야 하잖아요. 병원에서도 손 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하더라. 이건 네가 붙든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괜히 돈 쓰고 마음고생만 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그 말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병이 나쁜 건 알지만 그래도 포기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늘 그런 분이셨어요. 본인의 아픔은 혼자 사귀면서도 가족들이 고생하는 건 절대 못 보시는 분. 어릴 적부터 그러셨잖아요. 어릴 적 넘어져 무릎이 까진 저를 안고 울지 말라고 우리 딸 무릎에 상처를 낸 돌이 나쁜 거라고 했던 그 말이 떠오르며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날 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자는 방에 홀로 앉아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삼켰어요. 가족이 이렇게 버거운 순간에도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그저 참담하게만 느껴졌죠. 당연했어요. 아버지, 조금이라도 치료를 해봐요. 혹시 몰라요. 분명히 희망이 있을 거예요. 희망은 너희들이 갖고 살아. 나는 그럴 돈 있으면 아껴서 네 엄마한테 주고 싶다. 내가 없으면 네 엄마 혼자 살아야 하잖냐. 그럴 바엔 돈이라도 쥐어주고 가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만 자꾸 고이더라고요.
아버진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혹시나 있을 사고에 대비해 여러 보험에 가입해 두셨던 분이셨어요.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면서 어디라도 다치면 대책이 없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당시엔 공장 관리가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생명보험도 몇 개 들어두셨는데 그 보험금이 결국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께선 일부러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쾌활한 척을 더 하셨어요. 속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갈 텐데도 가족들을 생각해서 힘든 티 한 번을 안 내는 아버지가 미련스러웠죠. 아버진 일부러 껄껄 웃으시면서 보험금이 들어오는 걸 눈으로 직접 보게 될 줄 알았겠냐고 말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웃음소리에 도저히 웃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아버진 암 진단금을 받자마자 그걸 전부 엄마 통장으로 넣어주셨어요. 난 됐어. 약간만 있으면 돼. 엄마 생활비나 챙겨둬. 여보, 이 돈을 다 나한테 주면 어떡해. 당신 치료할 때 쓸 돈도 필요할 텐데.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며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정말로 너무 힘들 때만 병원에 가셔서 진통제를 받아오셨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진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부턴 침대에 거의 누워 지내셨어요. 가만히 누워 계시다가 갑자기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저는 그대로 무너져 내릴 뻔했어요. 숨 쉬는 것도 힘들다고 그 한마디를 힘겹게 꺼내셨을 때 제 눈물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옆에 앉아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어요. 그 무렵 남편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이번엔 진짜 될 것 같아. 이번 어플만 잘 만들면 우리 가족도 이제는 고생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면서 하루 종일 밖으로 나들고 있었죠. 투자받을 사람을 만나야 한다면서 또 다른 개발자를 만나러 간다면서 집에는 얼굴도 잘 안 비쳤어요. 저는 그때 직장 다니고 아이들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집안일에 병간호까지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단 말이 딱 제 얘기였어요. 머릿속은 매일 뒤죽박죽이었고 하루에 몇 번씩 이대로 쓰러지면 차라리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래서 남편에게 한번 정말 간절하게 말해봤어요. 당신 제발 나 좀 도와줘. 우리 아버지 병간호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나 혼자서는 너무 버겁다고. 내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 왜 자꾸 나를 잡아? 내가 어플 하나만 성공하면 다 끝나는 거잖아. 그게 그렇게 못 믿을 일이야?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집안의 희망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그때부턴 매일같이 저를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투자금만 있으면 정말 할 수 있는데 당신 돈 좀 빌릴 데 없어? 당신은 진짜 내조라는 걸 할 줄 몰라. 다른 집 여자들은 남편 위해서라도 발벗고 나서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무너졌어요. 울고 싶지도 않고 말다툼을 할 힘조차 없었어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떨궜어요. 진짜 그때는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싶었어요. 일도 집도 아이들도 병간호도 그리고 남편도요. 혼자서 버텨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 무겁고 고단해서 정말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진 채 엄마와 함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제대로 울어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남편 때문이었죠. 장례 비용은 얼마나 왔대? 부조는 얼만큼 들어왔어? 장인어른 보험금도 나오는 거 아니었나?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지금 그 얘기를 꼭 해야겠어? 아, 뭘 그렇게 예민하게 대답을 하고 그래. 나도 궁금해서 물어본 거잖아. 내가 뭐 못할 말 했어?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장례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 정도는 상의해야지. 모든 절차를 마치고 아버지를 납골당에 모신 후 엄마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생명보험금 4억 원을 수령하게 되었어요. 처음 그 금액을 들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4억이라뇨. 아버지가 보험을 이렇게 많이 들어주셨다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전까진 정말 욕심낼 생각이 없었어요. 아버지도 분명 엄마를 위한 돈이라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도 그 말을 존중하려고 했죠. 그런데 막상 4억이란 숫자를 들으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나한테도 1, 2억쯤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은 아니잖아.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지금 우리 형편도 빠듯하니까 더더욱 그랬죠. 남편은 보험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면서도 꽤 많이 들어왔다는 걸 어디선가 듣고 왔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를 붙잡고 기가 따갑게 말했어요. 가만히 있을 거야? 그 돈 그냥 다 넘기게? 당신 친정엄마잖아. 말이라도 꺼내봐야지. 거기다가 외동딸인데. 그 돈 받는다고 해도 엄마가 먼저 준다고 해야 받는 거지. 내가 어떻게 돈을 달라고 말을 해. 그건 아닌 것 같아. 와, 당신 뭐 나 몰래 꿍쳐둔 돈이라도 있어? 없잖아. 당신 진짜 가족 생각 안 해? 나 지금 어플 개발도 중단해야 할 판이야. 이게 기회라니까? 남편은 하루 종일 저를 들들 볶았어요. 저도 제정신이었다면 당연히 우리 엄마 돈이라고 거절을 했어야 맞는 건데 온갖 상황이 저를 덮치니까 저 역시도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아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준다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싶었죠. 결국 저도 그 말에 설득당해 남편과 함께 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 우리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그런데 혹시 아빠 보험금에서 조금만 나눠줄 수 있어? 보험금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찾아와서 그런 소리를 해? 안 돼. 그건 네 아버지가 내 앞으로 남긴 돈이야. 널 위해서 남긴 게 아니라고. 생각보다 단호한 엄마의 반응에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은 그냥 돌아왔지만 그 후로도 저는 몇 번이나 엄마에게 힘든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아이들 교육비도 빠듯하고 생활비도 밀려있고 하니까 정말 조금만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사정사정했죠. 하지만 안 된다고 우리 부부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어요. 저는 점점 서운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이가 갑작스럽게 열이 오르더니 병원에 가보니 급성 폐렴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아이는 며칠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약도 몇 가지를 함께 써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통장에 돈이 없었어요. 그때가 하필이면 월말이라 다음날 월급이 들어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이번 한 번만 도와주라. 내일 월급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 병원비랑 약값만이라도 빌려줘. 너 애들 보험 들어놨다면서 보험금 청구하면 되지 않니? 이런 식으로 내 돈 가져가려고 쑤쓰면 곤란해. 그거 돈 못 내서 정지된 지 몇 달 됐어. 내가 뭐 엄마 돈 훔쳐간대? 월급 나오면 줄게. 애가 아픈지 안 아픈지 내가 어떻게 아니? 그건 네 사정이지.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아니, 지금 애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야? 엄마 어떻게 손주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최근에 계속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지. 내가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 정말 너무한다. 너무해. 그래, 그 돈 잘 싸매고 혼자 잘 살아봐. 나 이제 엄마랑 더 이상 연락 안 할 거야. 그 뒤로 3년, 저는 정말로 엄마와 연락을 끊었어요. 명절도 생일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모른 척 지나갔어.
마음 한쪽이 허전하고 쓰라렸지만 그때 느꼈던 실망감과 상처는 도저히 덮을 수 없었거든요. 그 4억이라는 돈, 분명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있던 돈이었는데 그 순간엔 돈보다 더 큰 벽이 엄마와 제 사이에 생겨버린 거였죠. 그 뒤로 남편은 한동안 잠잠해졌어요. 제가 친정과 연락을 끊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은 후 처음엔 남편이 억지를 부렸어요. 그 돈 때문에라도 장모님이랑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미쳤어? 무슨 소리야 그게? 그렇게 난리를 치던 사람이었는데 몇 개월이 지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잠시나마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잠잠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오늘은 투자자 만난다. 어플 개발이 좀 진전돼서 집중 좀 해야겠어. 꽉 막혀 있었던 투자가 갑자기? 뭐 잘 된 일이긴 하지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 말을 그렇게 쉽게 하고 그래? 그런 말을 하며 남편은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랜만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몇 시간이고 끙끙대며 뭔가에 몰두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어요. 예전엔 진짜 개발을 하는 건지 웹서핑을 하는 건지 구분도 안 갔는데 이번엔 뭔가 진지해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건 그간 돈 없어서 불편하다며 시댁의 발길도 끊었던 남편이 갑자기 시댁을 드나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반찬을 주신다고 했다. 시아버지께서 바둑을 두자고 했다 말을 하며 슬금슬금 시댁에 다녀오는 게 잦아지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의심보다도 그게 고맙게 느껴졌어요. 왜냐고요? 시어머니께서 저보고 많이 힘들지 않냐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신 적 없던 분인데 생전 처음으로 손주들을 예뻐해 주시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래, 나도 친정이 없는 마당에 시댁이라도 이렇게 손을 내밀어주면 감사하지. 그때까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시청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업무가 많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쪼개서 다녀와야 했죠. 서둘러 시청 근처에 도착했을 때 앞쪽 공터에서 무료 급식소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줄을 선 사람들이 하나같이 허름한 옷차림에 누가 봐도 노숙자처럼 보였죠. 안 됐다. 마음속으로 안쓰러워하면서 지나치려던 그때였어요. 줄 중간쯤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허리도 구부정하고 얼굴은 야위고 옷은 낡아서 너덜너덜했지만 그 모습이 왠지 낯이 익었어요.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지 싶으면서도 뭔가 마음에 걸려서 저도 모르게 조금씩 그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 아니 정말 우리 엄마 맞아?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고 그 사람이 흠칫 놀라더니 고개를 확 숙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지만 그 순간은 아무것도 상관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이 꼴로 있냐고요. 엄마, 나야 나. 대체 4억은 어디 갔어요? 아빠가 남긴 보험금. 그 돈은 어디 두고 왜 여기서 거지꼴로 이러고 있어요? 고개 좀 들어봐. 제가 다급하게 따지자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갑자기 입술을 떨며 한마디 했어요. 너도 다 알고 있니?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갑자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모르긴 뭘 몰라? 아이고 내 팔자야. 이를 어쩌면 좋냐. 내 딸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였네.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지. 내가 아주 홀라당 속았어. 그 망할 사이놈한테 내가 다 뺏기고 말았다고. 엄마는 눈물이 범벅이 돼서 저에게 말을 했어요. 우리 남편에게 속아서 다 빼앗겼다는데 순간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요.
솔직히 처음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단박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엄마는 계속해서 쿰쿰한 냄새를 풍기면서 그 인간을 다 빼앗겼다며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어요. 길거리 한복판에서 노숙자꼴을 한 엄마를 만난 것도 황당한데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감이 안 왔죠. 그 와중에 엄마는 급식소 줄이 밀리는 걸 보더니 허겁지겁 자리로 돌아가려 하셨어요. 엄마, 말하다 말고 어디 가서 줄을 서는 거야? 지금 이거라도 안 먹으면 오늘 하루도 쫄쫄 굶어야 돼.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 엄마가 밥을 굶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회사에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엄마에게 기다리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시청일 보고 올 테니까 거기에 앉아 있어 달라고 말을 하니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죠. 시청에서 서둘러 업무를 처리했어요. 그래도 손이 덜덜 떨려서 무슨 서류를 내고 어떤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정신없이 돌아와 급식소가 있던 자리로 다시 가보니 엄마는 정말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길가에 놓인 벤치 끝자락에 조용히 앉아 먼지를 털어낸 우유팩을 바닥에 놓고 계셨어요. 나 진짜 들어야 할 이야기 많은 것 같은데 엄마, 일단 지금 어디서 지내요? 어디서 지내긴. 내가 지금 집에 있어. 뭐가 있어. 저기 그냥 길바닥에서 잔다. 집이 왜 없어? 엄마, 우리가 살던 그 집은? 집 다 어디 팔고 이러고 있는 건데? 소리 지르지 마. 귀때기 아프게. 그것도 다 날아갔으니까 내가 지금 길바닥에서 자는 거겠지. 저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외근엔 정해진 시간이 있었고 회사에선 벌써 저를 찾는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엄마를 또다시 길바닥에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이렇게 엄마를 다시 만났는데 어떻게 엄마를 두고 가겠어요? 그래서 지갑에서 있던 현금을 꺼내 엄마 손에 꼭 쥐어드렸어요. 일단 이걸로 목욕탕 가서 씻고 따뜻한 국밥이라도 좀 드세요. 그리고 회사 앞으로 오세요. 내가 거기서 기다릴게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회사 앞으로 나가보니 정말로 엄마가 거기 서 계셨어요. 오래된 외투를 꼭 여민 채 구부정한 자세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는 입을 오물조물 움직였어요. 무슨 말이 나올까 한참을 기다렸는데 엄마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남편 이야기였어요. 사위는 요즘 뭐하고 있냐 하는 질문에 저는 의미심장함을 느꼈죠. 그 인간 어플 개발이니 투자니 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다고 하니까 엄마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하고선 말을 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요. 그 망할 놈의 자식이 내 돈을 탈탈 털어가더니만 어플 개발? 아주 호의호식을 하고 있구나.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꽁꽁 싸매고 우리 애들 아플 때도 안 줬던 그 돈을 그이한테 줬다고요?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그렇게 아프다고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말했을 때도 안 되라고 했던 엄마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어떻게 그 돈을 남편한테 줄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갔으니까요. 엄마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네가 나랑 연락 끊었잖아. 그 뒤로 사이가 나를 찾아왔어. 자꾸 걱정된다고. 어머니 밥은 드시고 다니시냐고. 혼자 계시면 안 된다고 말이야. 나한테 조르듯이 밥 해달라고 하고 장도 같이 보자고 하고 살가운 소리도 하고 매일같이 오니까 마음이 좀 풀리더라. 그래서 설마 그 모습에 정이라도 느끼고 돈을 줬다고요? 그것도 이상한 거 알죠? 나한테는 그렇게 안 된다고 했으면서. 당연히 내 돈을 노리고 하는 짓인가 싶어서 주지 않으려고 했지. 실제로 돈 달라는 말은 콧배기도 안 꺼냈다. 그런데 어느 날 서류 하나를 들고 왔지 뭐냐. 네 아버지가 예전에 과일 가게 정리할 때 남은 소유권이 있는데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말이야.
무슨 소유권? 엄마, 아버지는 진즉에 돌아가셨고 우리 일부 상속 포기까지 다 했는데 소유권 가질 게 뭐가 있다고. 설마.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하더라. 어려운 말로 써 있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너한테 물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말이다. 그냥 얘 아버지 얘기니까 그런 줄 알았지. 내가 멍청했지 뭐야. 내가 법을 아냐 뭘 아냐. 평생 배운 게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대출 서류였어.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이가 엄마를 속이고 대출 서류에 사인을 하게 했다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졌고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그 인간이 대출 서류에 엄마 도장을 받아냈다고요? 저는 멍한 얼굴로 서 있었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느꼈어요. 누가 봐도 세상에 남겨진 두 여자가 서로의 상처를 들춰낸 채 차가운 현실 앞에 맨몸으로 서 있었던 순간이었죠. 엄마가 도장을 찍었다는 건 곧 그 인간이 신이 나서 대출을 받아냈다는 뜻이었어요. 엄마 말론 도장 찍은 날 바로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됐고 그 돈이 전부 남편 통장으로 넘어갔다고 했어요. 엄마는 이를 악물고 분노를 멈추지 않았다고 했어요. 남편을 찾아가서 따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사위가 장모한테 사기를 칠 수 있는 거냐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 엄마야말로 사위를 믿은 죄밖에 없었죠. 그런데 남편은 뻔뻔하게 그랬대요. 아니, 도장까지 찍어줬으면 우리 같이 나눠 쓰자는 얘기지. 왜 혼자 꿀꺽하려고 해요? 아끼면 죽어서 동된다니까. 그 말에 엄마는 멘붕이 왔다고 했어요. 그 인간은 사업이 잘 되면 원금이든 이자든 전부 갚겠다고 말하면서 엄마가 당장 손해볼 건 없다며 입에 발린 소리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엄마 집을 담보로 1금융에서 대출을 받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3금융까지 손을 뻗어서 돈을 끌어다 썼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 명의는 하나도 쓰지 않았죠. 전부 엄마 이름으로, 엄마의 책임 아래. 엄마는 그저 아버지의 보험금을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대요. 이렇게 홀라당 당해서 빼앗길 줄은 몰랐단 거죠. 그 인간은 그렇게 받아낸 대출금으로 어플 개발에 투자를 했고 거기서도 끝이 아니었어요. 시댁에도 돈을 퍼준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왜 애를 봐주겠다고 했는지, 빠듯하게 산다던 시댁이 왜 갑자기 여유로워졌는지 퍼즐이 한 번에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그땐 나름대로 시댁에서 손을 내밀어줘서 고마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부 다 계산된 행동이었더라고요. 엄마가 상황을 파악했을 땐 이미 늦어 있었어요. 그 인간은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SNS엔 맛집 사진에 고급 카페 인증까지 하면서 잘만 지내고 있었대요. 그 모습에 엄마는 혈압이 오르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대출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했고 카드는 정지가 됐대요. 엄마는 남은 보험금이라도 지켜보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엄마 앞에 나타났어요. 겉보기엔 말끔했고 말도 조곤조곤해서 전혀 사기꾼 같지 않았다고 해요. 사모님, 제가 사돈 분을 잘 아는데요. 이번에 아주 좋은 투자권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수익률이 최소 30% 이상은 보장돼요. 엄마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남자가 너무 잘하는 척을 하니까 그 말에 엄만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남은 보험금 전액을 그 투자에 넣었어요. 마지막 한 방이다. 이것만 성공하면 빚을 다 정리하고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우리 남편이 데려온 사람이었대요. 엄마가 남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남편이 지인을 시켜 엄마를 구슬려 돈을 빼내기 위한 작전을 짰던 거예요.
계약서도 전부 가짜였고 통장도 사기 계좌였고 연락처는 며칠 지나자마자 완전히 끊겼대요. 경찰에 신고하자니 남편이 연루돼 있다는 걸 증명할 길이 없고 법적으로도 도장을 찍고 본인이 직접 이체한 상태라 구제가 어렵다는 말만 들었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 인간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 돈을 어떻게 지켜왔는데 아버지 유산이라며 손도 못 대고 지켜오던 그 돈을 사위라는 인간이 그렇게 파먹을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나는 매달 카드값을 걱정하고 애들 병원비 때문에 통장을 들여다보고 컵라면으로 하루를 때우기도 했는데 그 인간은 저에게 모든 것을 숨긴 채 고급 외제차를 렌트해서 타고 다니고 호텔 조식 사진을 SNS에 올리고 있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토할 것 같았어요. 엄마는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도 대출 때문에 넘어가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됐고 며칠을 굶으며 쉼터를 전전하다 결국 노숙자 신세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어. 근데 차마 못하겠더라. 너도 한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 인간이 그렇게 말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충격과 분노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어요. 그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엄마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엄마에게 그런 짓을 한 인간을 그냥 놔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보다 더 차분해지려고 했어요. 저는 엄마가 지낼 곳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여간방 달새를 잡아드렸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마음속 깊이 이를 꽉 깨물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법률구조공단 상담센터를 찾아갔어요.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건 사기, 협박, 금융실명제 위반, 사문서 위조까지 다 걸릴 수 있어요. 문제는 증거입니다. 자발적으로 준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다행히 저는 남편의 핸드폰 패턴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아내느라 얼마나 눈치를 봤는지 몰라요. 그날 밤 남편이 깊게 잠든 사이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열었어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줄 수 있는 문자 메시지였어요. 형님, 4억 중 5천은 그쪽으로 바로 입체했습니다. 계좌는 장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제 말 믿고 맡기세요. 곧 정리되면 나머지도 갑니다. 서류는 처리 완료.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흐름과 정황은 분명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사기꾼 남성과의 대화 내용도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거죠. 우리 엄마한테 도장까지 받았다고 사진까지 보냈더라고요.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노트북도 확인해봤는데 거기엔 스캔된 등기 서류와 엄마 도장이 찍힌 대출 계약서 이미지가 있었어요. 파일명을 보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장모, 정리본, PDF. 그 다음날 저는 엄마와 함께 은행을 돌며 남편이 접근했던 계좌들을 하나씩 확인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은행 직원은 처음엔 협조적이지 않았지만 엄마 신분증과 상황 설명을 듣고 조금씩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은행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아, 이분 기억나요. 사위분이 대출을 받으셨는데 맞으시죠? 전에 위임장 들고 몇 번 오셨어요. 지금은 다른 지점으로 가셨는데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예외적으로 처리를 해드린다고. 그 말에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엄마 없이 위임장이라며 도장만 들고 은행에 나타나 대출을 실행했다는 거였어요. 명백한 불법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빼돌린 돈을 일부는 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고 일부는 부동산 계약금으로 나간 내역이 확인됐는데 그 지인이란 사람이 알고 보니
술집에서 만난 여자였던 거예요. 사실 정확한 직업은 몰랐는데 남편의 계좌를 추적하는 중간에 술집 이름과 송금을 한 지인의 이름이 같다는 것이 밝혀졌죠. 계좌 추적을 도와준 직원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애들 교육비 때문에 허덕이고 엄마는 길에서 밥 한 끼 먹지 못하고 쓰러져 가는 동안 그 인간은 아버지 보험금으로 유흥과 사업을 넘나들며 호요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게 제 눈앞에서 선명하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엄마를 데리고 경찰서에 갔어요. 가방 안엔 서류가 빼곡히 들어있었고 한 장 한 장 꺼내서 정리하니 30장이 넘더라고요. 녹취 파일, 금융거래 내역, 계약서, 문자 캡처, 노트북에서 추출한 이미지, 그리고 CCTV 영상까지 하나하나 팩스로 제출하고 마지막으로 진술서를 작성했죠. 손이 떨리더라고요. 엄마가 제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러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고 저는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썼어요. 그 사람은 제 남편이지만 제 엄마의 인생을 망가뜨린 범죄자입니다. 처벌을 원합니다. 강하게요.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을 조용히 마주했어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에게 저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남편은 이게 뭐냐고 웃으며 물었고 내용 증명을 열어보더니 갑자기 깔깔대며 웃기 시작했어요.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용 증명? 이런 걸 왜 나한테 보내고 난리야? 고소장 접수했어. 지금 이렇게 얼굴 보고 있는 것도 소름 돋아 아주.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그 순간 남편 얼굴에서 피가 싹 가시는 게 보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다 안다는 게 뭐냐고 따지듯이 물었지만 저는 조용히 짐을 싸서 남편 발 앞에 내밀었어요. 그것은 당장 나가란 뜻이었죠. 남편 놈 지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군소리 없이 나가더군요. 그 다음 주 정말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남편은 소환 조사를 받으러 가야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며 저에게 찾아와 따졌죠. 너 대체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우리 아들이 갑자기 경찰서에는 왜 붙들려가? 소환 조사? 어머님, 그동안 왜 저에게 갑자기 살갑게 대해주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아이들 봐주시겠다고 하신 것도 결국은 그 돈 때문이었죠? 어머님도 한통속이에요. 예, 이게 무슨 소리야? 그건 그냥... 어머님, 저는요 절대 그냥 못 넘어가요. 우리 엄마한테 사기 쳐놓고 그 돈으로 호요시켰다고요? 그 죗값 다 치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이 돈을 송금한 그 지인에 대해 조사하면서 그 여자가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상간녀였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들의 문자 내역이 휴대폰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여행지 사진, 예약 내역까지 전부 캡처했죠. 게다가 매달 180만 원씩 그 여자에게 송금한 계좌 내역도 증거로 확보했어요. 그래서 저는 상간녀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준비했죠. 변호사는 말했어요. 이 정도면 자금 세탁 혐의까지 엮일 수 있다고요. 관련 증거는 충분하니까 소송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당연히 소송을 걸어야겠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결국 경찰에 체포됐어요. 증거가 너무 명백했고 도주 우려도 있다 보니 구속영장이 바로 나왔죠. 남편은 저에게 어떻게 가족끼리 고소를 할 수 있냐고 당장 원상복귀 시키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지만 저는 그 앞에 도장을 찍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당신과 나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우리는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혼을 하게 될 거거든. 경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자금 흐름도 명확했고 계약서 위조 정황까지 분명했죠. 총 금액은 무려 7억 8천만 원.
남편은 엄마 명의의 대출 서류를 위조해 각종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고 일부는 상간녀 명의의 부동산 계약금으로 빠져나갔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어요. 상간녀 역시 사기 공범으로 지목됐고 휴대폰과 계약 분석 결과 그녀가 투자금을 관리하며 역할을 했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결국 두 사람은 함께 기소됐죠. 남편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부당이득, 공모 횡령까지 총 4가지였고 결국 징역 7년형이 선고됐어요. 남편에게 내려진 징역 7년. 전 솔직히 그 형량이 짧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정작 그 인간은 7년이 길다며 감옥에서 죽을 것 같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나 지금 폐인처럼 살고 있어. 변기보다 좁은 데서 하루 종일 멍하니 벽만 봐. 사람 미치게 만드는 곳이야. 이자만 좀 깎아줘. 나중에 나가서 일하면 원금은 갚을게. 지금처럼 이자가 붙으면 감옥에서 나도 숨 못 쉬고 살게 돼. 그러면서 자꾸 저한테 연락을 시도했어요. 면회를 신청하고 편지를 보내고 심지어는 제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려서 저를 설득해달라고 했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어요. 법대로 하자고요.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 생각하면 난 봐줄 생각 없다고 말입니다. 그 뒤론 더는 연락이 오지 않아요. 감옥에서도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고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수감 초기엔 다른 재소자들한테 어플 개발자였다는 둥 억울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는데 그게 거짓이라는 걸 들킨 뒤로는 고립돼서 말도 잘 못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노숙자로 살았던 시간은 무려 1년 8개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속이 뒤집혀요. 아버지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며 엄마가 그렇게 말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속상해하셨을까 싶어서요. 그래도 다행인 건 상간녀 역시 처벌을 받았단 점이었어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고 저에게 2,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란 판결이 났어요. 상간녀 판결 후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고개도 못 들고 울기만 했죠. 어차피 다 계산하고 움직인 거였을 텐데 정작 결과 앞에선 모든 게 무너져 내린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도 저는 어떠한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이미 그녀가 제 가정을 무너뜨렸을 때 저는 그 어떤 연민도 남기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조용히 구청 복지센터를 찾았어요. 이제는 법정이 아닌 현실을 다시 살아야 하니까요.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된 복지 프로그램 상담을 받고 기초생활수급자 전환 절차도 밟았죠. 임대주택 신청도 함께 진행했는데 서류가 많고 과정이 길어도 엄마는 묵묵히 따라주셨어요. 몇 달 뒤 보증금 일부 면제 조건으로 입주 가능한 곳이 나왔다는 안내를 받았을 때 우리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살게 된 첫날, 집이 아직 정리가 안 돼 바닥에 이불만 깔아놓은 상태였는데 엄마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더니 그러셨어요. 미안하다, 딸아. 내가 조금만 더 네 마음을 들어봤더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저도 서운했어요. 하지만 우리 지금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됐어요. 앞으로 서로만 의지하면서 잘 살아봐요. 그렇게 말하자 엄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밤 우리는 마주 앉아 컵라면을 나눠 먹었어요. 맛있다고 말할 순 없었지만 그 무엇보다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지금은 엄마와 함께 살면서 아들들과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밝고 잘 웃고 엄마는 집 앞 텃밭에서 상추며 깻잎을 키우며 시간을 보내세요. 예전 같으면 작은 텃밭이 뭐가 대수냐고 했겠지만 지금은 그 초록색 잎사귀들이 우리 가족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 줄었어요. 힘든 날들이었지만 저는 그 시간을 지나며 단단해졌고
엄마는 다시 사람다운 삶을 찾게 됐어요. 우리 가족은 비로소 가족이 되었고 저는 그게 가장 소중한 복수였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남편은 감옥 안에서 썩고 있고 저는 제 사람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젠 그걸로 충분해요.